베를린에 왔으면 먹어야 할 음식이 있죠. 커리부어스트. 1949년에 베를린에서 처음 시작된 음식으로 하루에 하나씩은 먹어야 합니다. 몇 군데에 소개해드리면 워스트바 베를린은 빌딩 숲에서 우연히 발견한 곳인데 제 마음속 넘버원입니다. 소시지도 맛있고 매콤달콤의 조화가 완벽합니다. 커리 36은 가장 유명한 집으로 명성답게 맛의 밸런스가 좋습니다. 커리 61도 다양한 맛을 무난하게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커리 2는 양도 푸짐하고 맛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베를린에서는 커리부어스트는 음식이 아니라 필수 코스입니다. 베를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분단이죠. 우리랑 비슷한 역사라 그런지 괜히 더 관심 가고 통일 부럽다 이런 생각도 살짝 듭니다. 이 도시를 걷다 보면요. 여기가 그 장벽이 있던 데야 싶은 표시가 계속 나옵니다. 바닥에 이런 선이 보이면 여기 예전에 벽 있었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포츠담 광장에는 진짜 장벽도 전시해놨는데요. 여기가 또 이상하게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껌 때문입니다. 네, 껌이요. 벽에 껌이 엄청나게 붙어 있는데 자유롭게 껌을 붙일 수 있는 자유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냄새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가까이 가는 순간 이건 아니다 싶어요. 베르나우어 거리로 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는 진짜입니다. 장벽, 감시탑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 당시 상황이 꽤 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유명한 장면 하나 나오죠. 자유를 향한 도약. 이건 진짜 타이밍 플러스 용기 플러스 운 3박자가 다 맞아야 가능한 장면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진기자도 대단해요. 이걸 어떻게 찍었을까요? 영화에서 자주 보던 체크포인트 찰리도 들러봅니다. 동서베를린 검문소인데 알파, 브라보, 찰리 그중 세 번째라서 찰리입니다. 이름은 뭔가 귀여운데 당시엔 절대 웃을 수 있는 곳은 아니었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브란덴부르크 문입니다. 위에 말 4마리가 끄는 전차 보이시죠? 이게 또 굉장히 상징적인데요. 예전에는 바로 옆에 장벽이 있어서 분단의 상징이었고 지금은 통일과 자유의 상징이 됐습니다. 같은 장소인데 의미가 완전히 바뀐 것도 재밌네요. 소녀상 아리를 보러 왔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을 기리는 상징으로 2020년에 설치되었습니다. 혼자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짠하고 어릴 때 당했을 일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네요. 일본의 로비로 지금은 완전히 철거되어 1년간 임시장소에 전시된다고 하는데 잘못을 뉘우친 독일에서 철거 문제로 이슈가 있는 게 조금 아쉽네요. 좀 놔두지. 여러분, 드디어 왔습니다. 뉴욕 필, 빈 필과 함께 세계 3대 오케스트라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공연 보러 왔습니다. 외관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금빛 텐트 같지만 공연장 맞습니다. 들어와 보니 내부도 만만치 않습니다. 무대가 가운데 있고 관객석이 사방에서 둘러싸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소리죠. 여기 음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앉아도 소리가 좋다고 하는데 진짜입니다. 저는 뒤편 코러스 좌석에서 들었거든요. 거의 뒤에서 몰래 듣는 자리인데도 소리가 앞자리만큼이나 생생합니다. 심지어 연주자들과 거리도 가까워서 공연 플러스 직관 느낌까지 납니다. 다만 이 좌석은 단점이 있는데 번호가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먼저 앉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코러스 좌석이면 조금 서둘러서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막귀에 클래식 잘 모르는 사람인데요. 오늘 깨달았습니다. 좋은 건 그냥 좋구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귀가 먼저 이해합니다. 제대로 호강하네요. 중세 고전주의 건축물처럼 보여서 여기 박물관인가 싶었는데요. 아닙니다. 여기는 바로 라이히스타크, 즉 독일 연방의회입니다. 근데 이곳 의외로 무료 관람 가능합니다. 사전 신청만 하면 중앙의 유리돔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나선형 길을 따라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은근히 운동도 됩니다.
하지만 정상에 올라가는 순간 보상 확실합니다. 베를린 전경이 360도로 쫙 펼쳐집니다. 저쪽에는 브란덴부르크 문도 보이고요. 강 따라 유람선도 지나가고 빌딩 숲도 꽤 멋집니다. 해질녘 노을이 특히 예쁘다고 하는데 오늘은 날씨가 협조를 안 합니다. 이게 최선입니까? 느낌이지만 그래도 살짝 맛볼 수는 있었네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이곳이 그냥 전망대가 아닙니다. 네, 실제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회의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돔에서는 관광객들이 사진 찍고 와 하고 있는데 회의장에서는 열띤 회의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뭔가 이질적이면서 신선하네요. 정말 멋진 도서관 한번 구경하시죠. 여기는 그림 형제 도서관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동화책처럼 아기자기할 것 같은데 내부 디자인이 진짜 인상적입니다. 중앙홀 보시면 네모네모합니다. 목재랑 유리로 만들어진 공간에 열람석이 층층이 계단처럼 쌓여 있는데요. 공간감이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딱 떠오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영화 이퀄리브리엄. 통제된 공간, 감정 억제, 질서 정연. 여기서는 공부 안 하면 끌려갈 것 같아요. 유유. 너무 정돈되어 있어서 숨 막힐 것 같고 여기서 오래 버틸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진짜 독일 스타일을 제대로 보여주네요. 노이의 바에는 놀라울 만큼 단순합니다. 넓게 비워진 공간, 천장에 뚫린 단 하나의 구멍, 그리고 그 아래 놓인 하나의 조각상. 케테 콜비치의 피에타로 죽은 아들을 품에 안은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아무 장식이나 설명도 없이 오직 조각상 하나가 공간 전체를 채웁니다. 뚫린 천장을 통해 떨어지는 눈과 비를 막지도 않은 채 그저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과 전쟁으로 죽은 아들을 안고 있는 어머니의 슬픔이 천천히 깊게 전해집니다. 그래서인지 쉽게 발걸음을 떼기 어려운 곳입니다. 과장 조금 보태서 말씀드리면요. 베를린은 페스티벌 오브 라이츠 때문에 10월에 와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도시 곳곳의 랜드마크 건물에 조명과 프로젝션 매핑을 싸서 건물을 그냥 전광판으로 만들어버리는 행사입니다. 꽤 많은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되고요. 건물마다 콘텐츠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 끝이 아니라 발품을 계속 팔아 돌아다녀야 합니다. 베르린 대성당은 돔 구조를 이용해서 패턴을 쫙 펼친 모습이 화려하긴 한데 움직임이 없어서 좀 지루하긴 합니다. 지나가던 사람 때문에 음악 안 틀어줬으면 더 심심할 뻔했어요. 다음은 브란덴부르크 문인데 여긴 좀 미쳤습니다. 꼭대기 마차부터 기둥 하나하나까지 전부 스크린입니다. 단순히 예쁜 게 아니라 이야기를 풀어가는 느낌이라 감탄하면서 보게 됩니다. 바벨 광장은 스케일이 다릅니다. 광장 주변 건물 전체를 다 씁니다. 그래서 느낌이 뭐냐면 야외 아이맥스 같습니다. 내용도 계속 바뀌고 스타일도 다양해서 재밌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베를린은 언제 간다? 네, 10월에 가야 합니다. 2,711개의 높이가 다른 콘크리트 기둥이 격자 형태로 조성된 곳으로 600만 명의 유대인 희생자들을 기리는 기념관입니다. 기념관을 설계한 미국인 건축가 피터 아이젠만은 회색의 벽으로 둘러싸인 미로를 따라 걷다 보면 불안감과 고독감을 느끼게 되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 나치 독일에 희생된 유대인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사색에 잠기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정말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벽 사이를 걷고 있자니 방향 감각도 사라지고 고립되고 불안한 감정이 생기는데 수용소에 있던 유대인들의 심정이 조금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딱딱한 신호등은 저리 가라. 여기선 신호등도 캐릭터가 있는데 바로 암펠만입니다. 녹색불은 모자 쓰고 걷고 빨간불은 팔을 벌려 서는데 어린이, 노약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작 자체를 직관적으로 만든 거라네요. 동독에서 처음 만든 신호등이지만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된 지금도 베를린 한복판에서 계속 쓰이고 있는 것도 아이러니하네요. 게다가 이게 또 확장돼서 나라별 특징에 맞게 캐릭터를 살짝씩 바꾼 신호등 구경하는 것도 재밌습니다. 오늘의 결론, 베를린의 신호등은 귀엽다.
베를린 장벽 위에 만들어진 세계 최대 야외 예술 갤러리가 이스트사이드 갤러리입니다. 길이가 무려 1.3km입니다. 처음엔요, 슬슬 산책하면서 보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했다가 과장 조금 보태서 이곳 끝이 어디야?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유, 통일, 평화 등 다양한 정치, 사회적 메시지가 담긴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역시 원픽은 이겁니다. 형제의 키스. 공산권 지도자 두 사람이 진하게 키스하는 장면인데요. 워낙 유명하니까 이건 무조건 직접 가서 보시고 나머지는 솔직히 말하면 버스 타서 쓱 하고 둘러봐도 됩니다. 동베를린의 중심 알렉산더 광장에 가면 동독 감성이 물씬 나는 건축물들을 한 번에 만날 수 있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건 붉은 시청사인데 건물 전체가 붉은 벽돌이라 이름이 그냥 붉은 시청사입니다. 있는 그대로 말한다는 독일 스타일답네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세계 시계탑. 냉전 시절에도 우리도 세계랑 연결돼 있다. 이걸 보여주려고 만든 건데요. 지금은 뭐냐면 그냥 만남의 장소입니다. 느낌으로 설명드리면 강남역 뉴욕제과, 대전 이한경원 같달까요? 베를린 TV타워는 동독의 자존심이자 랜드마크인데요. 우리도 이런 거 만들 수 있다를 보여주기 위해 만든 건축물이고, 라트하우스 파사제는 이건 보자마자 아, 동독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건물입니다. 장식 없고 감성도 없고 기능만 있습니다. 알렉산더 광장은 동독 스타일 종합 세트입니다. 베를린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상한 걸 하나 보게 됩니다. 핑크색 파이프. 처음 보면 이거 설치 미술인가 싶은데요. 아닙니다. 이건 난방이나 급수용으로 쓰는 임시 배관입니다. 안전상 잘 보이게 하려고 핑크색을 사용했는데 은근 힙합니다. 베를린에 왔으면 이건 꼭 알아야 합니다. 베를린 필라모니에서는 매주 수요일 무료 공연을 한다. 무료 플러스 베를린 필인데 무조건 가야죠.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직접 연주해 주는데 표는 없고 선착순이라 줄을 서긴 하지만 들어가기만 하면 어디든 앉아서 감상이 가능합니다. 격식 없이 클래식을 감상하기 최고입니다. 카이저 비렐름 기념교회는 시간이 멈춘 건물 느낌입니다. 전쟁 때 부서진 건물을 그대로 남겨놨거든요. 근데 옆에 새로 지은 교회는 완전 딴 세상입니다. 처음 보면 이게 교회야 싶은데 벌집처럼 생긴 파란 창에 안에는 금빛 예수상까지. 이렇게 파격적인 교회는 처음 보는 것 같네요. 베를린의 매력 속으로 Los Geht's!